네, 작법서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죠. 글쓰기의 영업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오늘 영업 비밀 많이 빼가시는 거 네. 내가 볼 때 그 강의하시는데 그 강의 여기 엑기스를 지금 이번 편에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강의 다음 주에 개강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최민석 작가의 글쓰기 작법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대부분 작법서 보면 디폴트로 나오는 내용은 매일 써라. 그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다 하는 말이니까. 쓰되 이런 점은 그래도 항상 염두에 두고 써라. 뭐 이런 거 혹시 한두 가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심사위원들이 기성작가와 비슷한 포맷으로 준수하게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신인작가의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문장이 나쁘고 그것보다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 친구는 정말 이야기가 다르네. 이 친구는 정말 스타일이 다르네. 조금 어색하지만 더 많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사람의 작품을 등단작으로 뽑아요. 이 말은 뭐냐?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적인 감성을 가진 도시인으로서의 소회 이런 거를 찾을 땐 김영하 작가에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보다 못 쓴 비슷한 것 팔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김영하 작가가 작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낼 때만 팔리죠. 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면 그 작가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신인 작가 공모전을 하는 거고 아직도 독자들은 신인 작가의 작품을 찾는 겁니다. 근데 신인 작가의 작품이 기성 작가를 흉내내거나 기성 작가 비슷한 방식인데 작품의 수준이 거기에 좀 못 미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작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르게 써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완성도, 그 다음에 예술성, 작품의 주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쓰면서 뒤돌아봐야 될 거는 내가 남과 다른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로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가장 뛰어난 수사는 모방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기존의 작가들에게 기대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쓰면서 내가 스스로 알아요. 이거는 내 레퍼런스 중에 어떤 작가에게서 왔다. 그럼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겁니다. 나중에 퇴고할 때. 네네. 그것만 해서 걷어내다 보면 내 이야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건 그냥 훈련을 한 거죠. 근데 쓰다 보니까 요거는 A 작가도 아닌 B 작가도 아닌 최민석만의 표현이네.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내가 참고해서 더욱더 디벨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의 작품 세계가 나오는 거죠. 전 사실 베를린 일기 쓰기 전까지는 신인 작가면서 기댄 게 많았어요. 근데 베를린 일기를 쓸 때부터 저만의 것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늘 아래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참고하면서 기대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것도 계속 쓰다 보면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칙이기도 하죠. 사실 아까 루틴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작가들 인터뷰하면 막 루틴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뭐 하루에 몇 시간만 글을 쓰고 하루에 몇 자만 쓰고 그 이외에는 막 하루기처럼 뭐 오전에만 쓰고 딴 일을 한다거나 뭐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루에 몇 시간만 쓰고 뭐 이렇게 약간 뭔가 비아냥된 것 같아서 비아냥된 게 아니라 루틴이 없다고 해야 뭔가 될 것 같지만 루틴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 루틴이 있다는 거를 누군가는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루틴이 왜 있냐면 새로운 걸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정치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단조로워야 되고. 스티브 잡스가 맨날 리바이스 청바지에 리바이스 청바지에 까만 그 목폴라티 입잖아요. 그리고 그 마크 주커버그가 맨날 그 똑같은 후드티 그거 하나 입고 다니잖아요. 박진영도 한 달에 입을 옷을 정합니다. 그 옷을 한 달 내내 입어요. 저도 작품 쓸 때는 후드티만 입어요. 마찬가지로 저의 아침 식사는 정해져 있어요. 크루아상과 커피.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느냐? 이게 결국 루틴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화시켰을 때 내 삶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안도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런 데서 쓸 고민들을 나의 모든 가용 에너지를 작품에 집중해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뻔한 얘기 같기는 하지만 훌륭한 운동선수나 훌륭한 예술가들은 대부분 루틴이 있어요. 대부분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생활 방식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루틴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작품에 쓰는 에너지 아까워하시는데 SNS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직업의 속살 이런 데 나오면 네. 여기 출연했습니다. 그럼 또 링크 걸고 그러면 또 도움이 되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꼭 다 올려주세요. 직업의 속살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 큰 그림이었어요. 직업의 속살을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SNS 열심히 한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 모든 소설가들이 받고 싶어하는 찬사로 페이지 터너라는 걸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소설을 보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까지만 넘어갈끔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 몰입감을 만드는 잔기술이라고 표현하기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잔기술과 핵심 기술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 핵심 기술. 예. 잔기술은 항상 저는 이제 반전을 둡니다. 아니, 뭐 문장 내에서도 이 A처럼 흘러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B로 전환을 해서 미끄러지게끔. 예, 그래서 이럴 줄 알았지? 이런 기법을 쓰는데 근데 이건 이제 잔기술이고 가장 큰 펀더멘털한 기술은 내가 A 챕터에서 쓸 이야기를 남겨두는 겁니다. 결론을 A 챕터 1장에서 마무리 짓지 않는 거예요. 1일 연속극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옛날 라디오 극장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끝나야 될 시점에 딱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그럼 네. 다음 에피소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웹소설 작가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핵심은. 그러면 다음 챕터를 펼치면 불사. 김속살의 정체를 2장에서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김속살은 빠져버리고 한편 김속살의 친구 이승우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이승우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독자는 이승우의 이야기가 결국은 김속살의 정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승우의 얘기를 또 몰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도 이제 소소한 잔기술들 이승우가 어릴 때 뭐 기구한 병을 알았다든지 그 기구한 병을 뭐 어느 날 무슨 도사가 뒷산에 가서 무슨 나무 세 번째 나무 밑에 흙을 파보면 뭐가 도라지가 나오는데 그걸 100일 동안 끓여서 마셔봐라 해서 그걸 먹었더니 갑자기 뭐 머리가 좋아졌다. 그 전까지는 10살이 되도록 숫자 10가지도 못 셌는데 그 뒤부터는 막 인도 사람처럼 갑자기 막 힌디어도 하면서 갑자기 20진법을 구사하더라. 이런 잔기술을 잔재미를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중요한 김속살의 정체는 안 나왔잖아요. 네. 정체를 정말 그래서 밝히고 싶은데 김속살의 정체는 이 2장의 끝쯤에 그리하여 한편 이승우는 중학교 때 김땡땡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이 알고 보니 김속살이었다는 게 2장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밝혀지는 거죠. 교차점이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장에서 간직했던 호기심은 2장에서 해결이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때 중학교 때 김속살은 이승우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점을 준다. 네. 그것 때문에 이승우는 훗날 30년이 지나도록 평생 김속살을 욕하면서 살았는데 하면서 2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럼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갑자기 김속살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아내의 얘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얘기가 벌써 재밌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독자는 이제 안달이 나죠. 그러네요. 빨리 그 이야기 핵심을 봐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그 작가들은 막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냥 이 와중에 빨리 이야기로 안 넘어가고 그때 김속살의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은 1997년 11월이었다. 그때는 IMF가 터지던 해였다. 깡드시 때문에 갑자기 달러가 1,800원으로 올랐어. 그래서 내가 미국 폴로 옷을 사는데 갑자기 너무나 옷이 올라서 오빠한테 언더우드밖에 선물을 못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데 이게 나중에 깡드시와 언더우드가 한 7장, 8장 중에서는 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밝히고 나중에 밝히는 그 와중에 새로운 호기심을 계속 주입해라. 이게 이제 페이지 터너가 되는 기술인 거죠. 듣기만 해도 벌써 지금 얘기가 막 페이지가 팍팍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사실 1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많이 관찰을 하셨을 텐데 좀 잘 나가는 작가들 좀 있죠. 충분히 네임드 작가시지만 더 네임드들 많죠. 그런 분들만이 가진 어떤 공통분모, 공통점 뭐 이런 거 한두 가지만. 그거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거 알면
저도 잘 나가고 있겠죠. 모릅니다. 일단은 이게 뭐 수학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법칙을 명쾌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만드신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소설가도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주변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설가는 성실해야 돼요. 인간이 성공을 하려면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플랫폼이고 지적 노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으면 뭔가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특정 반열에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 말은 지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데뷔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책을 안 읽거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꺼버리거나 뉴스를 보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세상의 흐름을 관찰을 하고 새로운 곳이 생겼으면 내가 호기심 때문에라도 일부러 가봐야 되고 사실 미투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문학계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글은 영악하고 능청스럽고 아주 악질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면 네. 그 사람 한 명의 작가로서 오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소소한 잘못은 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저도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실수 한두 번이 아니라 펀더멘탈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설의 세계도 문학의 세계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세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잘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왠지 그런 사람이 쓴 소설은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저 고정관념이겠죠? 근데 그게 저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예술 지상주의인 거예요. 내가 다르고 내가 예술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용납될 수 있고 이게 과거 6, 70년대의 큰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2010년대 이미 무너졌습니다. 2020년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재밌는 것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 옳은 것을 찾아요. 큰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 이거 옳지 못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좀 고민이긴 한데요. 이런 흐름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작가, 소설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확 선택을 하고 작가라는 곳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으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 작가 생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한 몇 년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글 쓰는 그런 일, 잡지사나 뭐 에디터나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뭐 편집장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이구나. 최 작가님, 제가 불편해서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계속 작가로 살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늦긴 했지만 만약에 제가 한 10대로 돌아가거나 한 20살로만 돌아갈 수 20살이 뭐야? 한 30살로만 돌아가더라도 영화 감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작가 생활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작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 감독은 협업의 세계거든요. 많은 그 좋은 어드바이스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도 이제 편집자랑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나만의 그 자율성이 좀 더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만족스럽긴 한데 일단 할 수 있다면 영화 감독.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제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분석적이고 세계적으로 세상을 분석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개연성의 세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재미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네요. 이 모든 재미가 개연성에 바탕한 플레저블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교육 배경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본질적으로 사람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분석적이어야 하는 거죠. 플러스 여기서 재미를 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분석을 좀 잘한다.
그리고 나는 뭔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개연성을 구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약간의 재미만 얹으면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약간의 재미로 얹히는 거? 다시마 뿌리는 정도 하면 됩니다. 양념입니다. 재미는. 예, 뭐 재미난 얘기 했는데 살짝 진지한 질문. 처음 등단할 때가 아마 2010년? 그때쯤. 네, 2010년입니다. 그죠. 한 11년 전. 그때쯤 제가 재밌게 읽은 되게 진지한 책이 하나 있어요. 네, 한국 문학과 그 적들이었나.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되게 논란이 되었던 책이었고 사실 또 그분의 의견을 많은 분들이 무시도 했었어요. 그분의 그 책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한국 문학의 그 어떤 폐쇄적 카르텔 시스템 아니면 뭐 문당 권력.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인 유튜브 방송에서 그 내부에 있으신 분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이미 찍혔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정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그 데뷔를 하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있긴 구체적인 있군요, 그거.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뭐 길게 얘기하는 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이 세계가 나랑 맞지 않다 이렇게 여기거나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래서 뭐 약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문단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등단을 해야 되잖아요. 등단 안 해도 됩니다. 등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등장한다. 등단을 이제 풀어서 얘기한다면 문단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딴 데도 등장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작가가 되는데 영화계에 등장을 한다. 이거 등단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문단에 등단을 한다는 건데 이 문단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누구는 문단을 술자리로 정의를 하고 누구는 지면으로 정의를 하고 문단을 물어보면 작가마다 개념이 다 달라요. 문단을 작가님에게 문단이란?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내는 거를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문단과는 거리가 먼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소설. 문단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기성 작가들 혹은 기성 평론가들 아무튼 이 문학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교 행위 즉 술자리를 염두에 두거든요. 근데 책을 등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인상이나 작가상을 받지 않고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낸 사람들 이게 미국과 유럽의 방식인 거죠. 네. 이 사람들은 등단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들도 데뷔를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점차 우리가 한국과 일본 방식이 아니라 영미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뷔 초 때 그런 뭐 좀 껄끄러운 일을 좀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문단 자리, 시상식, 술자리 이런 데 안 가요. 안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8, 9년 넘었고요. 제가 등단한 지 10년이 됐는데 최근에 재작년쯤에 한번 가봤어요. 그럼 왜 갔냐? 제가 결혼할 때 한 출판사 대표께서 부조를 50만 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가봤고. 미안한 것보다 고마워서 가셨겠지. 그렇죠. 네. 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만난 적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시상식에 머리수 채워주러 갔고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안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다 사라져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자체는 슬프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사교적 행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죠. 예. 네임드 생경 작가 최민석 작가님 모시고 작가의 어떤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과 관련돼서 저는 사실은 약간 낭만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진짜로 분석적이고 공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개연성을 창조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개연성 자체의 바다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해드릴 건 없고 구독자 수 하나 늘려드리고 주변에 얘기해서 사돈의 8천까지 동원해서 한 차시문중 다 동원해서 한 20개 늘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속살님이 또 어딜 가신다고 저희를 버리고 제가 3대째 덕을 쌓아도 되기 힘든 주재원 남편이 돼요. 베트남 호치민의 속살을 보여드리려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직업의 속살 제1호 특파원이 될 것 같아요. 후임 진행자가 필요한데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늘 진행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입단 좋은 이런 작가님이 제 바통을 이어받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했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제안이긴 하지만 아무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작진과 함께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누가 함께 될지 아무튼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호치민에 이렇게 살러가는 제가 최민석 작가의 최근 4세를 찍고 있는 그 화제작 40일간의 남미일주의 한 문장을 패러디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인생도 방송도 절대로 예상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 배탈과 호구 그러나 따뜻함으로 뒤섞인 40일간의 남미 일주를 읽어본 사람만이 이 기분을 이해할 것이다.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직업을 속살의 진행자가 되어주길 기대하면서 다음엔 또 어떤 직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호치민에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안녕.